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이유진입니다. 이번 강의는 교재 16페이지에 재무제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무제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구성 요소가 어떤 보고서가 있는지,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요. 먼저 총 5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산회계 2급뿐만 아니라 1급도 공부를 계속 하실 거면 당연히 회계를 배운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재무제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알고 계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 5가지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재무제표라고 한다면 이 5가지를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요, 재무상태표, 두 번째가 손익계산서, 세 번째가 자본변동표, 네 번째가 현금 흐름표, 마지막이 주석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4가지, 자, 어떤 4가지를 볼 거냐면, 자, 재무상태표부터 현금 흐름표까지는 숫자로 되어 있는 형태의 보고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에 주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요, 문자죠. 글로 나타내져 있는 건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는 숫자로 써 있는 보고서, 마지막 주석은 문자로 써 있습니다. 이 숫자로 기업의 상태를 숫자로 나타내는 보고서인데 숫자로 다 표현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주석이라는 항목을 달아서 주석이 여러분들 뭐죠? 혹시 이제 한글 같은 거 이제 저희가 타이핑을 하다 보면 주석을 달 때가 있어요. 주석은 한글 어떤 단어의 옆에 이제 위에 상단에 1번 해서 하단에 그 보고서 하단에 1번은 어떤 거야 라고 이제 저희가 추가적으로 서술하는 부분을 주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숫자에도 이렇게 번호를 달고 혹은 계정 과목에 번호를 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을 주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재무상태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 어떤 부분에 여러분들 좀 포인트를 두실 거냐면요.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기 위한 보고서다. 자, 그래서 이 재무 상태표에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앞에서 잠깐 언급을 제가 드렸는데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라는 회계 등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재무상태표 일정 시점이라면 6월 30일까지 그럼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혹은 12월 31일 시점에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이 6월 30일 시점에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이 나타나져 있는 보고서이고요. 12월 31일 시점에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내어 있는 이 항목을 재무상태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경영 성과. 자,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 항목은 수익과 크게 비용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일정 기간이라고 한다면 6월 30일에 수익과 비용이 아니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자, 경영 성과 수익, 매출 얼마, 그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들어간 원가나 비용이 얼마, 경영성과, 그래서 이익이 얼마 났다라고 보고하는 경영성과 보고서를 손익계산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 자본 변동표입니다. 재무상태표 구성 요소 중에서요. 자산, 부채, 자본이잖아요. 이 자본의 우리가 변동을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 그 흐름을 알 수 있는 변동 보고서를 자본 변동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현금 흐름표입니다. 지금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저희가 재무제표를 작성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발생주의에 의해서 작성을 해요. 그러니까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앞에서 우리 처음에 회계는 거래가 맞는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회계상의 거래가 중요한데 이 회계상의 거래를 여러분들 어떻게 구분을 하죠? 우리가 구두로만 계약을 한다 이거 회계상의 거래인가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100원이라도 주던지 10원이라도 주던지 내가 먼저 상대방한테 현금이나 어떤 것을 주고 나서 계약을 하면 그건 회계상의 거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구두상의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회계상의 거래인데
이 회계상의 거래는 아직 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즉 내가 상품만 받고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무제표에 다 포함이 되게 되어 있어요. 발생주의에 의거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실제로 현금은 아직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보고서와 실제 현금의 유출입, 들어오고 나간 것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따로 현금 흐름표라는 것을 만듭니다. 자, 이 마지막에 이 네 번째에 있는 현금 흐름표는요. 이 현금 흐름표 자체가 현금의 유입, 현금의 유출을 나타내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와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왜냐면 발생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얘는 순수하게 현금 위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르다는 점을 여러분들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주석은 재무제표 개정 과목 중에서 중요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속 명세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문자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 보도록 할게요. 자, 총 3가지 가정을 제가 교재에 적어뒀죠. 첫 번째가요, 기업 실체의 가정, 두 번째가 계속기업의 가정, 세 번째가 기간별 보고의 가정입니다. 자, 먼저 기업 실체의 가정을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 기업 실체를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발생된 현상에 대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된다는 가정입니다. 기업이 하나의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아니잖아요. 기업 자체는 사실 실물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처럼 막 숨을 쉬거나 밥을 먹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그 인격체에서 발생된 모든 현상들을 저희가 재무제표에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게 기업 실체의 가정이고요. 자, 두 번째가 계속기업의 가정입니다. 자, 우리 지금 사업을 시작하면 한 달 뒤 혹은 뭐 1년 뒤에 망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게 계속기업의 가정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왜 계속적으로 언젠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처음부터 저는 3년 정도만 이 회사를 운영하려고 시작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자,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시작하는 이 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거다, 우리나라가 끝날 때까지, 멸망할 때까지 할 거다, 막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은 작성 방법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뭔가 극단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가능성이 큰 것이 나 3년만 할 거야, 사업을 3년만 할 거고 그 뒤엔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게 극단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을 청산하거나 청산이 없애는 거예요. 경영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재무제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여러분들 배우지 않으셨지만 나중에 가서 우리가 감가상각이라는 걸 배우게 될 텐데요. 그런 감가상각을 할 때 건물이 보통 40년의 감가상각을 한다는 건 그렇게 계속적으로 기업이 영위를 할 거다, 경영활동을 할 거다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40년, 50년의 감가상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간별 보고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2020년도 현재 2020년도에 사업을 하나 설립을 해서요, 쭉 사업이 망할 때까지 한 번도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 이 보고 회계를 왜 하는 거죠?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의 뭐 외부 정보 이용자 혹은 내부 정보 이용자한테 우리가 유용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만드는 게 회계입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부터 망할 때까지 한 번도 보고하지 않는다면 그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기간별로 나누어서, 일정 기간으로 나누어서 보통은 1년에 한 번으로 딱 끊는 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방식이고요. 그다음 좀 큰 회사라면 뭐 반기별, 분기별 보고를 공시를 해야 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런 기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재무상태 뭐죠? 재무상태표예요. 경영성과는 손익계산서예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보고한다는 가정이 기간별 보고의 가정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재무상태표의 등식 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재무상태표죠. 재무제표에는 총 5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바로 복습한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제 모니터를 보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옆 사람이 물론 나를 이상하게 쳐다볼 수는 있지만, 자, 재무상태표는 크게 재무제표는 크게 5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가 재무상태표, 두 번째가 손익계산서, 세 번째가 자본변동표, 네 번째가 현금흐름표, 마지막이 뭐였죠? 주석이었어요. 주석의 특징이 이 4가지와 다른 점이 뭐? 4가지는 숫자로 표현이 되지만 마지막 주석은 문자로 표현이 된다라는 특징까지
여러분들과 살펴봤었죠. 그 중에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재무상태표였는데 제가 재무상태표에서는 어떤 부분을 밑줄을 딱 쳐드렸냐면 일정 시점에 그래서 6월 말, 12월 말에 자산부채 자본의 상태를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이라는 항목들이 나오고요. 이 항목들을 등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항상 이렇게 돼야 돼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입니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은 1,000원인데 부채가 300원이야. 그럼 자본은 항상 얼마가 돼야 돼? 700원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600원이다. 그러면 이건 재무상태표 등식에 맞지 않는 거고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자산을 잘못했거나 자산이 900원이었는데 지금 1,000원으로 계산을 한다던가 혹은 자본이 700원인데 600원으로 계산을 했다던가 뭔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재무상태표 정확하게 했는지 보시려면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인 걸 확실히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중요한 건데요. 유동성 배열법입니다. 가끔 이론 문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동성 배열법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자, 유동성 배열법이란 어떤 거냐면 유동이 뭐예요? 이동할 수 있는 거죠. 빨리. 어떤 걸로? 자산과 이 부채. 자산과 부채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재무상태표에서 나오는 거예요. 재무상태표에 자산, 부채, 자본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산과 부채는 현금성이 빠른 순서대로 배열을 할 겁니다. 자, 어떤 거냐면 어떤 느낌? 내가 자산이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을 가질 수도 있고 통장에 돈이 있을 수도 있죠. 이게 계정 과목 보통 예금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상품을 판매하고 상대방한테 아직 돈을 못 받았어요. 근데 받을 거야. 그게 외상 매출금이거든요. 외상으로 매출한 거. 외상 매출금인데 자, 이 세 가지가 있을 경우에 여러분들 어떻게 나열을 할 거냐? 아, 저는요 뭔가 외상 매출금이 더 예뻐 보여서 앞으로 둘 거예요. 이렇게 작성하는 게 아니고요. 빨리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순서대로 배열을 하는 거예요.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그럼 현금 자체는 원래 현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현금화 시킨다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면 현금이니까. 그래서 현금이 무조건 맨 앞이에요. 현금. 자, 그리고 보통 예금이 통장이라고 했는데 현금화 시키려면 어떻게 하죠? 내가 은행에 가서 빨리 찾아오면 돼. 그쵸? 은행이 문 닫는다고 현금을 못 찾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금액이 크면 안 되겠지만 자, 그러니까 보통 예금의 두 번째 줄. 자, 외상매출금 상대방이 내 물건 가져오고 아직 돈을 안 준 건데 내가 가서 달라고 나 제발 이 외상대금 좀 줘봐 해서 받아올 수 있는 형태. 자, 그렇다면 현금과 보통예금보다는 현금성이 조금 더 느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세 번째로 이렇게 순서대로 우리가 배열을 하는 게 유동성 배열법입니다. 자, 그럼 얘는 지금 현재 자산에 대한 항목이고요. 자, 지금 부채도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배열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걸 먼저 갚아야 하는지 상환을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부채 계정 과목을 나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산 부채 중에 뭐 누가 더 계정 과목이 빠르게 나타난다 이런 문제는 거의 시험 문제 출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유동성 배열법 자체가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현금성이 빠른 순서대로 배열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 유동성 배열법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런 상태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유동성 배열법이라는 단어 자체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혹시나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색다른 문제를 출제를 해보겠다. 출제위원이 바뀌거나 아니면 출제위원이 좀 생각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현금이나 보통예금이나 외상매출금 계정 과목이 막 나오면서 다음 중 유동성 배열법대로 나열된 건 몇 번이냐 이런 문제가 출제는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되냐? 아니요. 절대 암기하지 마시고요. 이런 문제가 만약에 출제가 된다고 한다면 일단 시험지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출제위원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라고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실기 프로그램에 가면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실기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우리가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릴 순 없지만 일단 작성해 두시면요. 나중에 실기 갔다가 다시 한번 이론 봤을 때 아, 이게 그거였구나 라고 아실 수는 있겠죠. 그래서 필기는 해두세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들어가시면은 이게 순서대로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계정 과목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서 찾아가지고 답을 작성하시면 돼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정말 땡큐 감사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맞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재무상태표 작성 원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5번에 있는 재무상태표 작성 원칙과 6번에 있는 이 손익계산서의 작성 원칙은 모두 다 중요해요. 중요해서 뜻을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 먼저 재무상태표 작성 원칙 보도록 할게요. 자, 총 6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구분 표시의 원칙입니다. 자, 자산, 부채, 자본이 나타나 있는 게 재무상태표이기 때문에 이 자산, 부채, 자본 중에 중요한 항목은 별도 항목으로 구분을 할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가정인데 예외적으로 만약에 중요하지 않다 그런 항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비슷한 계정 과목을 통합해서 표시를 하셔도 되고요. 대신 주석으로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 내가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이 안에다 넣었는데 사실 이 안에 있는 계정 과목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 표시하시면 돼요. 구분 표시의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총액 표시의 원칙입니다. 말 그대로요. 총액으로 표시를 할 거예요. 자산과 부채를 상계하지 않을 건데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A라는 기업이랑 뭔가 거래를 했는데 내가 여기서 받을 게 100원이야. 근데 줄 게 30원인 거야. 받을 게 100원이고 줄 게 30원이면 아, 그냥 우리 이런 얘기 쓰잖아요. 친구끼리 100원을 빌렸고 저 친구한테 뭐 30원을 줘야 돼. 그러면은 아, 그럼 30원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70원 줄게. 이런 식으로 차액 부분만 표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생활에서는 있을 수 있죠. 내가 너한테 100원을 받아야 되고 내가 너한테 30원을 줘야 되면 네가 나한테 70원만 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실제로 회계상에는 내가 너한테 받을 게 100원 있어. 이걸 표시를 하고 내가 너한테 줄 게 30원이 있어. 이 30원도 100원도 30원도 모두 표시하는 게 이 총액 표시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뭐 이 부분도 예외적으로 뭐 계약서 상에 뭐 이렇게 표시를 하거나 뭐 예외적인 경우에는 상계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지금 전산회계 2급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원칙적으로 상계하지 않는다라고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1년 및 정상적인 영업주기 기준으로 작성을 할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결산일 현재 1년 또는 정상적인 영업주기를 기준으로 구분 표시할 건데 이 영업주기가 1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또는 정상적인 영업주기 기준으로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전산회계 2급에서는 보통 1년이 우리가 최대 보고할 수 있는 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년 안에 우리가 구분해서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개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발생된 자산과 부채, 자본에 대해서 우리가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동성 배열의 원칙, 앞에서 배웠던 거죠.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산 부채 같은 경우에는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빨리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계정 과목별로 배열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잉여금 구분의 원칙입니다. 자, 아직 안 배웠지만 우리 재무상태표에서는 자산, 부채 또 뭐 있었죠? 자본이 있었어요. 근데 자산, 부채는 우리가 유동성 배열법의 원칙에 의해서 작성을 할 거고 나머지가 자본이거든요. 이 자본은요. 잉여금 구분의 원칙에 의해서 작성을 할 건데 자본은 크게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아직 안 배우셔서 모르셔도 돼요. 어차피 뒤에 가서 배울 거니까. 자본은 총 5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익잉여금 총 5가지예요. 그래서 이 잉여금을 정말 우리가 구분해서 표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고요. 그다음 마지막 미결산 항목 표시금칙의 원칙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을 기중에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무리되는, 보고되는 재무제표에는 나타내면 안 되는 계정 과목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가지급금, 가수금, 뭐 현금과 부족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배우실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어차피 결산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배우실 건데 그런 계정 과목들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제출하는 보고하는 보고서에는 등장할 수 없는 계정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정 과목 우리가 등장시킬 수 있는 계정 과목으로 바꿔서 표시해야 된다라는 게 미결산 항목 표시금칙의 원칙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그 다음 손익계산서 작성 원칙 보도록 할게요. 자, 손익계산서 총 5가지 작성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발생주의 원칙인데 앞에서 저희 재무제표 작성할 때 보통은 발생주의에 의해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현금흐름표를 따로 작성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현금주의에 의해서 작성을 하는 게 현금흐름표거든요. 발생주의는 현금이 실제로 들어가거나 나왔을 때 우리가 받거나
받지 않았을 때 이런 거랑 상관없이 거래가 일어났으면 우리가 작성을 하는 게 발생주의 원칙입니다. 자, 이 현금의 유입 유출의 경제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다라고 했는데 이 발생주의 개념은 현금의 유입과 유출과는 상관없이 실제로 발생을 하면 수익과 비용을 인식을 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이 되겠고요. 두 번째 실현주의의 원칙입니다.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을 인식하셔야겠습니다. 자, 실현주의. 실제로 내가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언젠간 나한테 매출 혹은 나한테 뭔가 이익을 줄 거야 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면 실현주의 원칙에 의해서 작성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입니다. 수익을 창출했다면 거기에 관련해서 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비용까지 같이 우리가 그 기간 안에 대응을 시켜서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20년에 수익이 1,000원이 발생을 했어요. 수익이 1,000원이 발생했으면 2,000원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있겠죠. 그게 300원이라고 한다면 2020년도에 300원을 인식을 하는 게 맞고 2021년도에 300원을 인식하면 안 된다라는 게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총액 표시의 원칙입니다. 대응되는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지 않고 각각 총액으로 기재한다. 이 부분은 재무상태표 작성 원칙과 동일하고요. 마지막 구분 표시의 원칙입니다. 자, 수익, 비용 상계하지 않고 구분 표시하셔야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재무상태표와 같죠. 여러분도 이제 좀 헷갈리실 것 같은 부분이요. 이 발생주의 원칙인데요. 꼭 설명이 뭔가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일어났을 때만 인식할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현금을 받지 않아도 돼요. 나중에 현금이 들어오든 나중에 현금이 나가든 상관없이 이 회계상의 거래가 일어났으면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 발생주의의 원칙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7번째 재무상태표 어떻게 생겼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 다음과 같이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보여드리는 이유는 자산과 부채, 자본이 어떻게 형태가 되어 있는지 보고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먼저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회계 등식을 보여드렸어요. 자, 그래서 왼쪽에는 자산,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이고요. 부채를 먼저 우리가 작성을 한 다음에 나머지 마지막에 자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진한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을 앞으로 여러분들은요, 계정 과목이라고 표시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는 해당하는 금액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단에 합계를 한번 보실까요? 합계 보시면요. 자산의 합계, 부채와 자본의 총계 어떻게 돼요? 일치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생긴 게 재무상태표. 기업의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관리하는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손익계산서 어떻게 생겨 있는지 볼게요. 자, 손익계산서는요, 구조가 있는데 이 구조,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고 이런 구조들을 나중에는 이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익을 창출하게 되는지, 계산하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보고서 되겠습니다. 기업의 경영 성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총 매출액, 그 다음 총 들어간 비용, 그 다음 이익을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쪽 부분은요. 진한 색 말고요. 안 진한 색, 좀 덜 진한 색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이 보통은 계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 매출원가 부분은 좀 예외적인 거라 제외하고 그다음 나머지 부분들 있죠. 아래 쭉 내려가 보시면은 급여, 복료, 생비, 여비, 교통비 이런 부분들이 계정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총 매출액에서 두 번째 있는 매출원가, 그 다음에 매출총이익이 나오고 그 다음 판관비,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쭉쭉쭉 세금까지 빼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궁금하시는 건 뭘까요? 내가 이익이 얼마나 났는지가 궁금하겠죠? 여러분들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지금 이익이 어느 정도 났는지가 궁금할 거예요. 이 마지막에 단기 순이익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합계잔액 시사표인데요. 혹시 앞에서 여러분들 시산표 기억나시나요? 저희가 오류를 잡을 수 있는데 어떤 오류를 잡을 수 있냐? 차변과 대변의 금액을 잘못 썼으면 우리가 오류를 잡을 수 있는 곳이 시산표라고 했는데 그 시산표 중에 일부입니다. 합계잔액 시산표 되겠습니다. 자, 합계잔액 시산표는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섞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보시면은 제가 이제 막 간추려서 이제 교재를 작성을 했는데 여기까지는 자산이에요. 이거는 부채고요. 자본이고. 그럼 이렇게 하면 세 개가 뭐죠? 재무상태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이 지금 누락이 되어 있지만 뭐 매출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거 비용이고 그다음에 또 수익이고 비용에서 이익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쭉 나열되어 있는 거 이거 항목 손익계산서 항목. 그래서 재무상태표 항목과 손익계산서 항목이 쭉 나열되어 있는 거 합계잔액 시산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강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과 재무제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사실 재무제표는 이론적인 부분에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무제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총 5가지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5가지 꼭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의 작성 원칙과 손익계산서 작성 원칙은 암기하진 않으셔도 되지만 그 내용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재무상태표 등식 무조건 중요합니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고 유동성 배열법 빨리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것부터 자산과 부채를 배열한다까지 확인하시고 저는 다음 강의에서요 재무회계 이 기본적인 첫 파트 챕터 1의 기출문제 같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